3번 공개공지 등의 확보가 나옵니다. 268페이지 보세요. 268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의 공개공지 등의 확보, 이거 제일 처음 우리 수업할 때 제가 청계천 쪽 부분의 건물 얘기하면서 기억나세요? 도시형 생활주택 얘기하면서 그때 공개공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공터, 휴식, 사람들이 책도 볼 수 있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공개공지예요. 그래서 설치 대상이 그때는 그냥 공개공지가 뭔지만 본 거잖아요. 지금은 뭐냐면 어디다가 그러면 설치를 하느냐, 설치 구역이 지역이 의무적인 게 있느냐,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공터나 아니면 공개공강, 공개공지 두 개를 합쳐서 공개공지 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냐면 일반 주거지역, 우리 주거지역만 배웠잖아요. 주거지역에는 일반 주거지역도 있고 준주거지역도 있고 전용 주거지역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반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는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업지역은 전부 다. 그리고 공업지역 우리 배웠죠. 공업도 뭐냐면 전용 공업이 있고 일반 공업이 있고 그리고 중공업이 있어요. 근데 공업지역은 뭐만? 중공업인 곳에만 이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있는 전용 공업지역에 공터나 이런 거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중공업은 뭐냐면 공업지역 내에 공업지역인데 거기에 사무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주택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중공업지역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소유자 허가권자죠. 여기까지. 허가권자가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은 공개공지 등을 반드시 뭐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과정 가서 한번 하겠지만 이 정도가 된다는 정도만 지금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지역에 공개공지 등을 하여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그냥. 지금 어차피 이건 뭐 외울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서 270페이지에 건축선이 나옵니다. 건축선은 말 그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뭐죠? 선입니다. 그래서 개념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뭐 할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뭐라 불러요? 건축선이야 그럽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의한 도로의 어떤 침식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도모를 기능하기 위해 도모하는 기능을 우리는 건축선이야 그래요. 말 그대로 뭐냐면 여기가 도로가 있고 여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뭐란 얘기예요? 대지란 얘기예요. 그럼 그때 여기에 선이 하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 선이 뭐 얼마 떨어진 곳도 있을 거고 이 선이 있어요. 이 선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건축선이야. 그래서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되는 이 선을 딱 정해놓고 건물을 지을 때 이 선을 넘어갈 수 없게끔 해놓는 선입니다. 그게 건축선이에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뭐냐면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건물을 이렇게 짓겠죠. 그럼 건축선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죠. 그런데 이렇게 지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밑에는 안 넘어갔지만 위에가 넘어갔죠. 이거 가능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건축선은 평면상에 있는 건축선뿐만 아니라 이게 뭐가 돼요? 위로 수직상에도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는 안 넘어가고 위에만 이렇게 넘어가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선은 그 얘기가 나중에 가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얼마 띄우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 여러분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그 정도 보시면 되고 4장 부분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입니다. 다 용어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책에만 보시면 되니까 4장 지역하고 지구 안의 건축물에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271페이지에 건축물의 산정 중에서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대지 면적. 땅의 면적 구하는 거예요. 대지 면적은 대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평, 투영. 수평, 투영이 뭔지 아시죠? 위에서 투영되는 거. 투영되는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투영된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평면이 이게 10m고
여기가 5m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얼마예요? 50제곱미터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거는 평면이니까 투영대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땅이 이렇게 된 땅도 있죠. 이렇게 된 땅이 있어 없어요? 굴곡이진 땅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의 대지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여기하고 이거 계산해야 되죠. 원툴레 이거 계산해야 되죠. 왜? 이 길이를 다 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투영이니까 그냥 그대로 투영되는 거. 그러면 평면상이 직선이 나오죠. 이 길이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투영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을 보는 게 아니고 그게 바닥에 투영돼 있는 거. 평면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린 투영 면적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계산하는 것까지는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그런 걸 대지 면적이라 한다는 정도만 정의만 그냥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건축 면적.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 이거도 이게 건축 면적입니다. 이게 뭐냐면 건물을 짓고 위에서 쳐다본 면적이 있죠. 그게 뭐예요? 건축 면적이에요. 그게 그대로 투영되는 거. 자, 그러면 이런 건물을 지었어요. 1, 2, 3, 4, 5층짜리 건물입니다. 이때 여기 5m, 여기 5m, 여기 10m, 여기 5m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건축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위에서부터 뭐죠? 투영한 거. 그 위에서 보면 어디가 보여요? 여기 그리고 여기. 됐나요? 그러면 이만큼이 투영되는 면적이니까 여기 길이가 다 15죠. 여기가 5죠. 그럼 얼마요? 75. 그럼 건축 면적은 7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실 게 1층 바닥 면적이 얼마예요? 75죠. 2층 바닥 면적이 얼마예요? 75. 그거하고 건축 면적은 같죠. 그런데 3층 바닥 면적이 얼마예요? 25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곧 건축 면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건축 면적은 건축 면적인 거예요. 그게 같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같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닥 면적은 건축 면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건축 면적은 건축 면적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외벽의 중심선이 뭐냐면 위에서 봤을 때 여기 벽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벽이 있어요, 없어요? 벽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벽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벽에 중심선이 있어 없어요? 중심선. 이 중심선의 길이로 본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왜냐하면 벽을 봤을 때 내측을 할지 외측을 할지 중심선 할지 애매하잖아요. 그것에 따라 면적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보통 면적 구할 때 뭐로 해라고요? 이 중심선, 이 벽의 중심선으로 구하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바닥 면적이 나와요. 바닥 면적은 조금 전에 했죠. 이걸 바닥 면적이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바닥 면적. 그래서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이나 기둥 그 밖에 비슷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뭐라고 한다? 바닥 면적. 됐죠? 그렇게 돼요. 그리고 넘겨서 이제 뭐가 나와요? 가로 4분의 연면적이 나옵니다. 연면적. 연면적은 뭐냐면 뭘 포함해서? 지하층을 포함해서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뭐라 불러요? 연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볼까요? 또 그리지 말고 아까 그렸으니까. 자, 이 건물의 연면적은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는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연면적이 뭐라고요?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그걸 연면적이라 그래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이게
아이고. 이게 아까 얼마였어요? 75. 이게 75. 그럼 얼마예요? 150이죠. 그리고 이게 하나, 둘, 세 개니까 75죠. 그러면 얼마예요? 그럼 75, 75 전체가 75네. 그 세 개 있는 거와 똑같네. 그렇죠? 뭐 하여튼 뭐 계산 그렇게 하면 그럼 얼마? 225. 그러면 여기에 연면적은 2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225.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나와요. 우리가 나중에 보다 보면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는 연면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이런 말은 안 써요. 그냥 뭐라고 얘기해요? 연면적 이렇게 해야지. 왜? 연면적이 각층 바닥 면적 합계니까 그걸 정의로 나타내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냥 연면적은 얼마 이렇게 하지 각층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는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바닥 면적의 합계 이렇게는 얘기해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에요?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두 개가 같으면 바닥 면적 합계도 나오고 연면적도 나올 리가 없죠. 앞으로 우리가 건축법을 보다 보면 바닥 면적 합계라고도 나오고 연면적이라고도 나와요. 그 두 개 달라요. 그래서 따로 쓰는 거예요. 각층 바닥 면적 합계는 안 나와요. 왜? 뭐니까? 연면적이니까. 그럼 바닥 면적 합계가 뭐냐? 이거예요. 이 건물의 1층과 2층 두 개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두 개 층만을 합쳤을 때를 뭐라고 그래요? 바닥 면적의 합계. 그럼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를 따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바닥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그게 이 건물의 연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만 합쳤을 때, 물론 이 전체가 합쳤을 때도 이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건물이 단층 건물이다. 그럼 바닥 면적의 합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연면적이죠. 그건 각층 바닥 면적.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이거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고. 왜? 이런 경우는 두 개 층만 합쳤을 때 바닥 면적 합계가 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란 말 따로 나오고 연면적이란 말 따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아셔야 된다고. 물론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보고 이게 뭐고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궁금해한다고. 아니 바닥 면적 합계도 나오고 갑자기 옆에 보니까 연면적도 나와요. 아니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냥 연면적으로 하면 되지 왜 바닥 면적 합계로 했다가 또 이 내용은 연면적으로 했다가 이렇게 하냐 그 얘기예요.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연면적은 모두 포함된다고요? 혹시 지하층도 있다 그러면 지하층 면적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왜? 각층 바닥 면적 다 합치는 거니까. 그런데 바닥 면적 합계는 우리가 요구하는 어느 층수만 합쳐도 되는 거예요. 이게 되나요? 네, 그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면 이 얘기가 또 이런 말도 나와요. 연면적 뭐죠? 합계 이렇게 나와요. 연면적도 있고 연면적 합계도 있다고. 우리 아까 허가권자 할 때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연면적이 아니었죠. 연면적 합계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연면적도 있고 연면적 합계도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 한 층의 바닥 면적이 10제곱미터입니다. 1, 2, 3층. 이 건물의 연면적은 30. 됐나요? 같은 대지에 한 층의 바닥 면적이 20인 건물이 또 있는 거예요. 같은 대지에. 그러면 이거 연면적 얼마예요? 60. 연면적 합계는
이럴 때 연면적 합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이 여러 동이 있으면 연면적을 합쳐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연면적이란 말도 쓰고 연면적의 합계란 말도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연면적 합계로 바꿔서 내느냐? 그렇게는 안 된다니까요. 중개사법이 아니에요. 공법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 중개사법은 말장난을 되게 심하게 하는데 공법은 그 정도까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273페이지. 건축물의 높이하고 층수 산정인데 가로 2번 층수입니다. 층수를 산정할 때는 지하층은 건물의 층수에 사입하지 아니합니다.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그 건축물 높이를 몇 미터마다?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0m인 건물이에요. 층수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200m인 건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개략적으로 이 건물의 층수가 몇 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층의 높이를 몇 미터로 보니까 4미터로 보니까 여기 4미터를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50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심하실 거, 건축법일 때는 한 층의 높이를 4미터로 보지만 주택법일 때는 한 층의 높이를 3미터로 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택은 층고가 어때요? 낮아요. 근데 상가나 이런 거는 건축법으로 적용하거든요. 그거는 상가는 층고가 좀 높죠.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지을 수 있는 범위 때문에 그래요. 위로 지을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으면 그만큼 많이 지으려고 하면 층의 높이를 뭐 해야 돼요? 줄여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제한 자체를 얼마 정도까지 해놓는데 그걸 법적으로 너무 높게 잡으면 많이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부분에 관한 내용은 층고를 그렇게 높게 안 잡습니다. 주택법일 때는 한 층의 높이를 3m, 건축법일 때는 얼마? 4m 이렇게 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요. 우리 그 63빌딩 아시죠? 63빌딩은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63층. 아닙니다. 혹시 63빌딩 가봤어요? 가보면 엘리베이터 누르면 63층이 있어요? 가봤다면서요? 안 가봤어요. 너무 그렇죠. 옛날에 많이 가서 옛날에 엘리베이터 타면 안내하시는 분도 있었죠.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이런 버튼 누르고 이랬는데 이제는 없죠. 예, 그렇게 됐네. 63층이 아니에요. 지상 60층, 지하 3층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뭐라 불러요? 63빌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게 지어질 때만 하더라도 63 정도, 63이라는 숫자가 층수로 따지면 제일 높은 동양에서 높은 층수였어요. 그래서 그 말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63빌딩을 할 때 층수는 몇 층이 된다? 60층. 지상이 60층, 지하가 3층이라서. 그럼 아까 얘기했죠. 지하층은 건물 층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63빌딩은 63층이 아니고 몇 층? 60층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보시면 밑에 건폐율하고 용적률 나오나요?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이걸 뭐라고 읽느냐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렇게 읽어요.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도 읽지만 문장으로 대지 면적 분모를 먼저 읽어요. 대지 면적이 뭐죠? 대한 건축 면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대지 면적이 건폐율이 50%입니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 면적이 얼마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50%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밖에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대지 안에 공지를 확보함으로 해서 채광, 통풍, 환기, 피난, 소화 등을 위해서 100%다 짓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면상으로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비율을 따지는 게 뭐예요? 그게 건폐율이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 면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럼 당연히 건폐율이 120%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옆에 있는 땅도 내가 가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를 넘어설 수가 없고 100%는 나올 수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뭐 몇 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냐면 많이 짓게 되는 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건폐율에 대한 비율이 뭐죠? 높을 거고 개발을 하지 않는 자연 환경이나 이런 곳에는 비율을 뭐죠? 낮추겠죠. 그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게 이제 옆으로 가는 비율이라고 한다면 용적률은 뭐 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비율.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이 뭐예요?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그러니까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비율이니까 위로 올라가는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 면적이 있어요. 그럼 용적률이 200%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얼마만큼 2배를 위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2배를 올릴 수 있으니까 내 땅을 꽉득 채워서 지을 수는 없잖아요. 왜? 건폐율이 나올 거니까. 그럼 반만 지었다 그러면 50%죠. 그럼 위로 얼마 올라가는 거예요? 4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땅 바닥 면적을 많이 줄이면 줄일수록 위로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적률은 입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건폐율은 평면적인 부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건대, 용적률은 연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건대와 연대 이렇게 되죠. 고대와 연대 이러면 딱 비교가 되는데 건대와 연대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비교해서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연면적이 뭐예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됐나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용적률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 올라가는 비율. 위로 올라가는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연면적은 지하층도 포함해야 안 해요? 하죠.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 바닥 면적 합계예요. 그런데 용적률을 구할 때 연면적은 위로 올라가는 비율이죠. 그러면 지하층은 포함할 필요가 없다 하고 예외적인 사항이 되는 거예요. 원래 연면적이라 그러면 지하층도 포함하는데 용적률 구할 때 연면적은 위로 올라가는 비율이니까 지하층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지금. 왜 포함 안 되는지를.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부분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법에서 해야 될 기초적인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오늘 했던 거 확인 학습 한번 할게요. 책이 11번입니다. 건축법 건축 절차인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사가 설계도면을 그렸습니다. 그럼 설계도면 드리면 그걸 가지고 허가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럼 허가권자가 허가 신청을 해주기 전에 사전 결정이라는 게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사전 결정 신청은 허가 대상일 때만 된다고 얘기했고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신청 전에 하는 거고 이거 사전 결정권자 누구였어요? 허가권자. 그리고 이제 허가 부분 할 때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돼요? 3서열. 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돼요. 그런데 층수가 몇 층?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을 특별시에다 짓고자 합니다. 그럼 누가 허가권자가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에 짓고자 합니다. 광역시장.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건물의 용도가 공장이나 창고 그리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물은 20층 이상이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더라도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제외.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당연히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뭐가 돼요? 사전 승인을 해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에 보니까 층수가 21층 이상 되는 거 그리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되는 건물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누가요? 허가권자인 누가? 시장 군수가. 그리고 공장 창고일 때는 사전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시장 군수가 그냥 허가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나시죠? 누가? 수기가 몇 번 누르고요? 1003번 누르고 뭐 한다고요? 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한 수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면 뭐가 돼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사전 승인 대상. 그리고 이제 신고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고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사전 결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공용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받는 게 아니고 뭐만 하면 돼요? 협의만 하면 허가나 신고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공사를 할 때 공사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뭐죠? 착공 신고를 건축주가 합니다. 그럼 이제 건축주가 공사를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 건축주를 대신해서 시공자가 공사를 하겠죠.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신청해야 돼요? 사전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전 승인을 해주면 뭐가 돼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 승인 신청하면 얼마 이내에? 7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합격 통보를 받으면 사용 승인서를 반드시 뭐죠?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되죠?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협의 부분이 나오는데 그리고 유지관리고 협의 부분 나오는데, 협의는 허가받은 것은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 거 맞죠? 신고도 뭐죠? 사용 승인 받아야 돼요. 근데 협의한 것은 사용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통보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건축법 절차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한 체계입니다. 시설군 얘기해 주세요. 자산, 전문, 영업, 교근주 그 밖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용도 뭐 타고요? 자동차 타고 어디요? 자원 묘지 지나면 운수, 창, 위험한 공장이 나온다 그랬어요. 가면 뭐 있대요? 방송에 쓰는 발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니까 없어요. 어디 가라요 다시? 위락관 종문으로 가면 누가 있대요? 운동하고 숙박하는 자가 판다. 그럼 이제 센터 되었죠. 그럼 이제 누가 갖다 주면 돼요? 의료 노교수야. 의료 노교수야. 어디로 갖다 주면 돼요? 근린이라는 곳에 있는 곳에 어디로? 업무주택으로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다 외웠어요. 그래서 밑에 하위 부분에서 상위로 올라갈 때는 뭐죠? 허가. 상위에서 하위군으로 내려갈 때는 신고. 그리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우리가 변경할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되고, 그 군 안에서도 세부적인 항목끼리 바꿀 때는 변경조차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근린끼리 바꿀 때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허가나 신고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우리는 누구한테 하게 되냐면 3서열 세 번째 서열한테 허가나 신고하면 되고, 누구는 안 들어가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X 부분도 표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체계 12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체계가 총 몇 개 남았어요? 2개. 13번하고 14번 2개가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주택법 13하고 14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